호랑이도 새끼를 칠 때는 피해간다는 험하디 험한 경상도 문경세제, 그 산허리에는 귀신이 나온다는 흉흉한 소문이 도는 낡은 기와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저승판서의 집이라 불렀지요. 그곳의 주인은 한때 형조판서까지 지냈으나 임금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 않고 바른 말을 하다 쫓겨난 이정환 대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상 꼴이 보기 싫다며 대문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은 채 술과 책에 파묻혀 죽은 듯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늦여름 장마철이었습니다. 하늘이 찢어진 듯 뇌성병력이 치고 장대비가 쏟아져 산짐승들도 굴 속에 처박혀 숨죽이고 있던 그날 밤, 정화는 사랑방 문을 열어놓고 독한 탁주를 들이켜고 있었습니다. 후두둑 쏟아지는 빗소리가 마치 억울하게 죽은 죄수들의 아우성 같아 술맛이 쓰기만 하던 찰나였습니다. 살려주세요. 천둥 소리 사이로 모기 소리만 한 그러나 분명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화는 술잔을 든 채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 폭우 속에, 그것도 산짐승도 오르지 않는 이 험한 곳에 사람이, 헛소리겠거니 하고 다시 술을 마시려는데 이번에는 문지방을 긁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스삭, 스삭. 마치 손톱이 빠지도록 나무를 긁어대는 듯한 처절한 소리. 정화는 귀찮다는 듯 몸을 일으켜 방문을 쾅 열어젖혔습니다. 어떤 미친놈이 이 밤에. 호통을 치려던 정환의 입이 딱 멈췄습니다. 번개가 번쩍하며 어둠을 가른 순간 드러난 것은 웬 핏덩이 같은 꼬마 계집아이 하나였습니다. 아이는 다 해진 무명천을 걸치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비에 젖어 살가죽에 말라붙어 있었고 무릎과 손바닥은 가시덤불을 헤치고 올라온 듯 피범벅이 되어 빗물과 섞여 흐르고 있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아이의 몰골이었습니다. 한쪽 눈은 시퍼렇게 멍이 들어 부어올랐고 목덜미에는 짐승에게 물린 자국이 아닌 사람이 채찍으로 후려 갈긴 듯한 검붉은 지렁이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아이는 정환을 보자마자 바들바들 떨며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나으리, 이것 좀 숨겨주세요. 아이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내민 것은 흙투성이가 된 은수저 한 벌이었습니다. 그 수저 끝은 기이하게도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정환은 단번에 그것이 비소독에 반응한 것임을 알아챘습니다. 전직 형조판서의 본능이 눈앞에 이 상황이 단순한 조난이 아님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대체 누가 너를 이 꼴로 만들었어? 정환이 짐짓 엄하게 물었으나 아이는 대답 대신 빗물 섞인 피를 토해내며 마루 위로 고꾸라졌습니다. 정환은 화들짝 놀라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불덩이 같은 체온. 아이는 정신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정환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고는 10살도 안 된 아이가 낼 수 없는 서늘하고도 도끼 어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를 사주십시오. 뭐라? 저를 사서 제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놈을 잡을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말을 마친 아이는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정환은 멍하니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놈이라니. 그리고 자신을 사달라니. 이 조그만 아이의 등 뒤로 칠흑 같은 어둠보다 더 짙고 거대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정환은 혀를 차며 아이를 안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젠장, 낚시하러 왔다가 상어를 낚았구나. 방 안의 호롱불이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밖에서는 누군가 산을 올라오는 횃불 무리의 소리가 웅성웅성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냥개들이 냄새를 맡고 쫓아온 것입니다. 정환의 눈빛이 순식간에 술 취한 늙은이에서 죄인을 심판하던 서리빨 같은 판서의 눈빛으로 돌변했습니다. 이 밤 닫혀있던 저승 판서의 집 대문이 열리고 피바람이 불어올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안에 사람 있는 거 다 아오. 당장 문 열지 못해? 천지를 뒤흔드는 천둥 소리조차 집어삼킬 듯한 고함이 살인문을 강타했습니다. 빗장에 걸린 낡은 나무 문이 비명을 지르며 덜컹거렸습니다. 정화는 방바닥에 쓰러진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는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으나 그 작은 손만큼은 여전히 정환의 옷자락을 생명줄인 양 꽉 쥐고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환의 눈매가 매섭게 좁아졌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의 주인은 단순한 추노꾼이 아니었습니다. 거친 쇳소리가 섞인 저 목소리는 아랫마을 장터를 주름잡는 왈패 우두머리 마달소가 분명했습니다. 돈만 주면 산 사람의 가죽도 벗긴다는 독사가 왜 이 깊은 산중까지 쳐들어왔단 말인가. 정화는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잠시만 참거라. 내 금방 다녀오마. 정화는 아이의 손을 조심스레 떼어낸 뒤 서둘러 벽장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겨우내 덮을 두꺼운 솜니불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이불 사이 좁은 틈을 만들어 아이를 밀어넣고는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도록 다시 이불을 덮고 그 앞에 낡은 병풍을 쳐두었습니다. 문 안 열면 부수고 들어간다. 콰직. 마달소가 다시 한번 문을 걷어찼는지 문설주 흙이 후두둑 떨어져 내렸습니다. 정화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방구석에 세워져 있던 장죽 낀 담뱃대를 집어들었습니다. 한때 죄인들의 목숨을 판결하던 형조판서의 손에 쥐어진 것은 칼이 아니라 담뱃대였으나 그가 뿜어내는 기세만큼은 서슬 퍼런 작두날과 같았습니다. 정환이 방문을 박차고 마루로 나서자 빗줄기가 처마 밑으로 들이닥쳐 그의 얼굴을 적셨습니다. 그는 짐짓 술에 취한 척 비틀거리며 그러나 우렁찬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어떤 놈들이 감히 대감의 잠을 깨우느냐. 내 놈들 목이 10개라도 붙어있는 줄 아느냐. 그 서슬에 문을 부수려던 사내들의 손길이 멈칫했습니다. 빗장 걸린 문 너머로 횃불 그림자가 일렁였습니다. 문 밖에 마달소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헤헤, 대감은 무슨. 벼슬 떨어진 지가 언젠데 아직도 판서 노릇입니까? 우리는 도망친 도둑년 하나를 잡으러 왔소다. 쥐새끼만 한 계집년 하나가 이리로 기어들어왔을 텐데 좋은 말할 때 내놓으시죠. 도둑년? 내 집에는 쥐새끼 한 마리 얼씬하지 않았다. 썩 꺼지지 못할까? 정환의 호통에도 마달소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틈 사이로 시퍼런 칼날을 들이밀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이보시오 이정환 씨. 세상 물정 모르시네. 우리 최 대행수님 물건을 훔쳐간 년이야. 그분이 화가 나면 자네 같은 낙향한 늙은이 하나 쥐도 새도 모르게 묻어버리는 건 일도 아니란 말이지. 문 안 열면 내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겠소. 최 대행수. 정환의 머릿속에 번개가 스쳤습니다. 최근 한양 상권을 싹쓸이하고 돈으로 양반 족보까지 샀다는 악명 높은 거상 최만석. 그자가 이 아이의 주인이란 말인가? 상황이 급박했습니다. 힘으로 막기에는 쪽수가 부족했고 문을 열어주면 아이는 그 즉시 끌려가 죽음을 면치 못할 터였습니다. 그때 정환의 뇌리에 번뜩이는 기지가 스쳤습니다. 그는 담뱃대로 마루장을 탁 내리치며 평소보다 더욱 거만하고 오만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무식한 놈들. 감히 형조판서가 지내던 곳을 수색하겠다고. 내 놈들이 내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왔구나. 좋다. 들어오거라. 정환은 빗장을 확 풀어제끼며 대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에 마달소와 수하들이 오히려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습니다. 정환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마당 한가운데 떡하니 버티고 서서 횃불을 든 놈들을 쏘아보며 일갈했습니다. 대신 내 집 문지방을 넘는 순간 너희는 주거 침입이 아니라 영모죄를 뒤집어 쓰게 될 것이다. 뭐요? 영모?
이 집 안에는 내가 조정에 있을 때 보관하던 왕실의 기밀 서찰들이 아직 남아있다. 너희 같은 천것들이 감히 들어와 그것을 훼손한다면 그 즉시 의금부로 끌려가 삼족이 멸해질 것이다. 최대행수, 그 장사치 놈이 왕실의 기밀보다 더 무섭더냐? 어디 들어와 봐라. 내 오늘 너희들 목으로 마당에 걸음을 줄 테니. 정환의 눈빛에는 광기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짓이었으나 썩어도 준치라고 한때 정계의 거물이었던 그의 입에서 왕실, 영모, 삼족 같은 단어가 튀어나오자 무지렁이 왈패들은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습니다. 양반들의 권세가 예전 같지 않다 하나 영모라는 단어는 듣기만 해도 오금이 저리는 금기어였기 때문입니다. 빗속에서 마달소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늙은 호랑이인 줄 알았더니 아직 이빨이 빠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 진짜로 기밀 서류라도 건드렸다가는 최대행수도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할 것이 뻔했습니다. 마달소는 바닥에 침을 퇴뱉으며 칼을 거뒀습니다. 책, 독한 늙은이 같으니라고. 좋아, 일단은 물러가 주지. 하지만 명심해. 그 계집년이 여기 있다는 거 다 알아. 산 입구를 우리 애들로 쫙 깔아놨으니 쥐새끼 한 마리 못 빠져나갈 거다. 내일 날 박는 대로 관아에 신고해서 정식으로 수색 영장 들고 올 테니까 딱 기다리고 있어. 마달소 일당은 씩씩거리며 횃불을 돌려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의 발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정환은 꼼짝도 하지 않고 대문 앞을 지켰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급히 빗장을 다시 걸어 잠근 정환은 비틀거리며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아이야, 괜찮으냐? 병풍을 치우고 이불을 들추자 아이는 식은 땀으로 흠뻑 젖은 채 가느다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정환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젖은 수건으로 아이의 이마를 닦아주려는데 아이가 갑자기 정환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9살 아이의 악력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강한 힘이었습니다. 아이가 촛불에 비친 정환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갈라진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나으리, 놈들은 다시 올 겁니다. 그래, 안다. 그러니 날이 밝기 전에 대책을 세워야. 아니요.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본 것을 나으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본 것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아이는 고통을 참으려는 듯 입술을 꽉 깨물더니 마치 귀신에 홀린 듯한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알 수 없는 숫자들을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7월 20날 3,000양, 8월 초하루 비단 500필, 9월 열흘 인 300근에, 비소 2냥. 그게 무슨 소리냐? 정신 차려라. 장부입니다. 최만석이 마님을 죽이고 빼돌린 비밀 장부의 내용입니다. 제 머릿속에 그놈의 모든 죄가 들어있습니다. 정환의 등골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이 조그만 아이는 그 방대한 장부의 내용을 통째로 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살인 도구인 비소의 구매 내역까지. 아이가 가져온 것은 단순한 독 묻은 수저가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 자체가 걸어다니는 살아있는 증거이자 시한 폭탄이었습니다. 이제 늙은 호랑이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 위험한 폭탄을 안고 최만석이라는 거대한 권력과 맞서 싸울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아이를 내다버리고 여생을 편히 살 것인가. 하지만 정환의 가슴속 깊은 곳, 꺼진 줄 알았던 정의의 불씨가 다시금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는 먹을 가는 소리만이 정막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슥슥. 정환은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벼루에 먹을 갈았습니다. 창호지 밖에서는 여전히 거센 빗소리가 들려왔으나 방 안의 공기는 폭풍의 눈처럼 무겁고 고요했습니다. 정환은 붓을 들어 먹물을 듬뿍 적신 뒤 하얗게 질린 채 앉아있는 아이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지금부터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헛소리가 아니라 내일 관아에 제출할 고변서 고발장가 될 것이다. 단 한치의 거짓도 단 하나의 숫자도 틀려서는 아니 된다. 알겠느냐? 아이는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눈빛은 이미 어린아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입을 떼자 정환의 붓이 화선지 위를 춤추듯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을사년 7월 초 3일 청나라 상인 왕씨에게 은괴 500냥 전달. 명목은 인삼거래이나 실상은 밀무역 자금. 8월 보름 관아 이방에게 뇌물로 비단 30필과 쌀 10가마. 9월 초 9일 한양 김대감댁 청지기에게 1000냥. 아이가 읊조리는 내용은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최만석이라는 자는 단순한 거상이 아니었습니다. 관아의 아전부터 한양의 고관대자까지 그의 검은 돈을 먹지 않은 자가 없을 정도로 거미줄 같은 뇌물 장부를 운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환은 받아 적으면서도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자신 같은 낙향 거사가 건드리기엔 너무 거대한 바위였습니다. 붓을 놀리던 정환이 잠시 멈칫하며 물었습니다. 헌데 이상하구나. 그토록 용이 주도한 놈이 어찌 이런 중요한 장부를 종이에 적지 않고 하필이면 내 머릿속에 넣었단 말이냐? 언제 배신할지 모르는 사람을 믿고. 아이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미소는 아이의 얼굴에 어울리지 않게 너무나 늙고 지쳐 보였습니다. 놈은 종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종이는 불에 타고 찢어지고 남에게 훔쳐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말도 못하고 글도 모르는 짐승이라 여겼습니다. 최만석은 벙어리 흉내를 내며 사는 이 아이를 자신의 금고지기 겸 살아있는 장부로 이용했던 것입니다. 글을 모르는 까막눈이니 숫자를 외우게 해도 그 뜻을 모를 것이라 방심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놈은 몰랐습니다. 죽은 마님이 밤마다 몰래 아이에게 언문 한글과 셈법을 가르쳤다는 사실을. 아이는 주인이 부르는 숫자가 뇌물인지 살인 청부 비용인지를 낱낱이 이해하며 머릿속 깊은 곳에 칼처럼 새겨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10월 초닷새 비소 2냥 구매. 사용처 안채 마님 탕약. 뚝. 정환의 붓 끝에서 먹물 한 방울이 떨어져 종이에 검은 꽃을 피웠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살인의 증거. 정환은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문장을 써내려갔습니다. 이것으로 최만석의 목을 칠 칼날은 완성되었습니다. 새벽 달기 회를 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밤새 내리던 비도 어느새 그치고 동쪽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밤이 지나면 마달소 일당은 관아의 포졸들을 대동하고 다시 들이닥칠 것입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정환은 밤새 작성한 수십 장의 고변서를 품에 넣고 벽장에 숨겨두었던 낡은 관복을 꺼냈습니다. 곰팡내 나는 관복이었지만 그 옷을 입는 순간 정환의 구부정한 등은 대나무처럼 꼿꼿하게 펴졌습니다. 그는 방구석에 있던 갓을 머리에 쓰고 끈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아이야, 이름이 무엇이냐? 연희. 연희라고 합니다. 그래, 연희야. 오늘 우리는 호랑이 잡는 사냥꾼이 되어 산을 내려갈 것이다. 무서우냐? 연희는 정환의 옷자락을 놓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품에서 독이 묻어 검게 변한 은수저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아니요. 놈을 죽일 수만 있다면 지옥불이라도 걸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환은 씁쓸함과 기특함이 뒤섞인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다가 문갑 위에서 작은 단도 하나를 꺼내 아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놈을 죽이는 칼이 아니다. 내 자신을 지키는 칼이다. 내가 너를 지키겠지만 만약 내가 쓰러지거든 주저하지 말고 도망쳐라. 살아남는 것이 진짜 복수다. 가자.
놈들이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관아의 문을 두드려야 한다. 정환이 방문을 열자 비온 뒤에 상쾌하지만 차가운 새벽 공기가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산길, 전직 판서와 9살 노비는 서로의 손을 잡는 대신 각자의 품에 붓으로 쓴 칼과 독이 묻은 수저를 품고 비장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산 아래 길목에는 마달소보다 더 무서운 최만석이 한양에서 불러들인 진짜 전문 살수자객가 매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개 속에서 번득이는 살기 어린 눈빛이 두 사람의 등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네, 작가님. 숨 쉴 틈 없이 몰아치는 제사장입니다. 3장에서 새벽 산길을 나선 두 사람 앞에 왈패들과는 차원이 다른 진짜 위기가 닥쳐옵니다. 늙은 호랑이의 연륜과 살수의 검이 맞부딪히는 긴박한 액션을 담았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한 문경세제의 산길은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축축한 이끼 냄새와 썩은 낙엽 냄새가 뒤섞인 묘한 악취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정환은 연희의 손을 잡고 걸음을 재촉하면서도 등 뒤를 찌르는 듯한 서늘한 기운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산짐승조차 숨죽인 고요함. 오직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발자국 소리만이 안개를 갈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휙팍. 바람을 가르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정환의 갓끈이 툭 끊어지며 삿갓이 허공으로 날아갔습니다. 뒤이어 아름드리 소나무 기둥에 시퍼런 표창 하나가 깊숙이 박혔습니다. 만약 정환이 반뼘만 고개를 덜 숙였더라면 갓 대신 그의 목이 날아갔을 것입니다. 엎드려라. 정환이 연희의 어깨를 눌러 수풀 속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안개 속에서 검은 그림자 하나가 소리 없이 스르르 걸어 나왔습니다. 발자국 소리조차 나지 않는 경공내공. 어젯밤 대문을 두드리던 시끄러운 마달소 일당과는 차원이 다른 냄새 없는 살기였습니다. 그림자가 낮은 목소리로 웅얼거렸습니다. 늙은이가. 감각은 살아있군. 검은 복면을 한 사내는 손에 기이하게 휜 곡도 굽은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환은 본능적으로 그자가 누구인지 알아차렸습니다. 한양 뒷골목에서 돈만 주면 정승의 목도 따온다는 전문 청부살수, 일명 독사였습니다. 최만석이 기어이 거금을 들여 이놈까지 불러들인 것이었습니다. 정환은 연희를 등 뒤로 숨기며 손에 들고 있던 굵은 대나무 지팡이를 고쳐 잡았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지팡이였으나 정환이 손잡이에 숨겨진 버튼을 누르자 차창 하는 소리와 함께 지팡이 끝에서 서슬퍼런 쇠침이 튀어나왔습니다. 형조 판서 시절 죄인들의 기습에 대비해 호신용으로 쓰던 철지팡이였습니다. 최만석이 제법 돈을 썼구나. 내놈 몸값이 쌀 12섬은 좋게 될 터인데. 정환이 짐짓 여유로운 척 비아냥거렸으나 살수는 대꾸 없이 땅을 박차고 날아들었습니다. 캉! 캉! 곡도와 철지팡이가 허공에서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습니다. 정환의 소나귀가 찢어질 듯 저려왔습니다. 힘과 속도 모든 면에서 전성기가 지난 정환이 밀리는 싸움이었습니다. 살수의 칼끝이 뱀처럼 휘어들어오며 정환의 옆구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정환의 옷자락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나으리. 연희가 비명을 질렀으나 정환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정면 승부로는 승산이 없었습니다. 이 늙은 몸으로 저 젊은 살귀를 당해낼 재간은 없었지요.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 놈이 방심한 틈을 타 지형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환은 뒷걸음질 치며 낭떠러지 쪽으로 몰리는 척했습니다. 살수의 눈에 끝났다는 오만한 빛이 스쳤습니다. 살수가 마지막 일격을 위해 칼을 높이 쳐든 그 순간 정환이 외마디 기압과 함께 품속에 숨겨두었던 것을 놈의 얼굴을 향해 냅다 뿌렸습니다. 이거나 먹어라. 그것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정환이 평소 애지중지하던 쌈지 속의 독한 잎담배 가루였습니다. 매운 담배 가루가 살수의 눈과 코로 파고들었습니다. 크악! 살수가 눈을 감싸며 주춤하는 사이 정환은 지체 없이 철지팡이로 놈의 명치를 걷어찼습니다. 억소리와 함께 살수가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하지만 정환은 놈을 확인 사살할 시간조차 아까웠습니다. 뛰어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어. 정환은 연희의 손목을 낚아채고 길이 아닌 가시덤불이 우거진 비탈길로 몸을 던졌습니다. 등 뒤에서 살수의 분노에 찬 고함이 들려왔지만 두 사람은 구르고 미끄러지며 산 아래로 내달렸습니다. 옷이 찢어지고 살이 긁혔지만 고통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한참을 굴러 산 중턱의 바위 틈에 숨어 숨을 고를 때였습니다. 연희가 울먹이며 찢어진 정환의 옆구리를 지혈하려 했습니다. 나으리, 피가 너무 많이 납니다. 괜찮다. 긁힌 것뿐이야. 그보다. 정환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품속의 고변서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무사했습니다. 그런데 안도하던 정환의 머릿속에 아까 연희가 읊었던 장부의 내용 중 하나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8월 보름, 문경 현감에게 백냥. 정환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잠깐,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었지? 관아. 문경 관아로 가고 있었습니다. 안 된다. 절대 안 돼. 정환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최만석의 뇌물 장부에는 문경 현감의 이름도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 관아로 가는 것은 호랑이 굴을 피해서 늑대 소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꼴이었습니다. 이 고을 안에는 그 어디에도 그들을 도와줄 공권력은 없었습니다. 그럼 어찌합니까?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연희의 눈동자가 두려움으로 흔들렸습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고립무원. 정환은 피 묻은 손으로 갓끈을 다시 매며 북쪽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고을에 없다면 고을 밖으로 가야지. 한양으로 간다. 한양까지요? 천리길입니다. 놈들이 쫙 깔렸을 텐데요. 아니, 놈들은 우리가 살기 위해 관아나 숨을 곳을 찾을 거라 생각할 게다. 그 허를 찔러야 한다. 등잔 밑이 어둡다 했다. 우리는 가장 위험하지만 놈들이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이 산을 빠져나갈 것이다. 정환의 눈빛이 다시 번뜩였습니다. 그의 시선이 머문 곳은 산 아래 흐르는 거친 강물, 바로 낙동강 물길을 따라 소금 배들이 오가는 나루터였습니다. 피냄새를 맡은 상어떼처럼 최만석의 수하들은 이미 산 아래 길목마다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정환과 연희는 산짐승들이나 다닐 법한 가시덤불 새끼를 기어내려와 해가 중천에 뜰 무렵에야 겨우 낙동강 나루터 어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나루터는 북새통이었습니다. 한양으로 올라가는 소금배, 경상도 내륙으로 들어가는 젓갈배, 그리고 각지에서 몰려든 보부상들이 뒤엉켜 시끌벅적했습니다. 하지만 그 활기찬 풍경 속에서 정환은 살기를 일궈냈습니다. 장터 입구 그리고 배를 타는 선착장 어귀마다 험상궂은 사내들이 몽둥이를 들고 서서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일일이 확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기 좀 보십시오. 놈들입니다. 연희가 집단 더미 뒤에 숨어 바들바들 떨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선착장 한가운데 어젯밤 문을 부수려 했던 왈패 마달소가 뒷짐을 지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지나가는 노인의 삿갓을 벗겨 얼굴을 확인하고는 거칠게 밀어버리고 안악내의 보찜까지 창으로 쑤셔보며 이잡듯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정환은 옆구리의 상처를 움켜쥐었습니다. 지혈을 했음에도 피가 배어나와 옷이 축축했습니다. 이대로 검문을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렇다고 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 정환의 눈이 빠르게 나루터의 풍경을 훑었습니다.
그때 정환의 눈에 들어온 것은 나루터 구석진 곳에 정박해 있는 낡고 거대한 목선 한 척이었습니다. 다른 배들과 달리 사람을 태우지 않고 인부들이 코를 막으며 커다란 나무통들을 싣고 있는 배였습니다. 저거다. 저 배 말씀입니까?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저건 분뇨 선걸음 배이다. 한양 근교의 밭으로 걸음을 실어 나르는 배지. 냄새가 고약하여 사람들도 심지어 저 왈패놈들도 가까이 가기를 꺼릴 게다. 우리가 살 길은 저 똥통 옆뿐이다. 정환은 주저없이 자신의 도포를 찢어 흙바닥에 문지른 뒤 상처 부위를 동여매고 얼굴에 검댕을 칠했습니다. 그리고는 연희의 고운 얼굴에도 진흙을 덕지덕지 발랐습니다. 영락없이 병들고 가난한 거지의 몰골이 되었습니다. 연희야, 지금부터 너는 열병을 앓는 내 손녀다. 말 한마디 하지 말고 끙끙 앓는 소리만 내거라. 알겠느냐? 두 사람은 절뚝거리며 분뇨선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마달소의 부하들도 그쪽에서는 코를 싸쥐고 멀찍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정환은 배 주인으로 보이는 뱃사공에게 다가가 품속 깊이 숨겨두었던 옥관자 양반의 관모에 다는 장식 하나를 슬쩍 내밀었습니다. 이보시오, 사공 양반. 우리 손녀가 열병에 걸려 한양 의원을 찾아가야 하는데 가진 게 이것뿐이요. 짐칸 구석이라도 좋으니 제발 좀 태워주시오. 뱃사공은 정환의 행색을 보고 혀를 차다가 손에 쥐어진 옥관자의 영롱한 빛깔을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썩어도 준치라고 똥장군 100번 나르는 것보다 큰 돈이 될 물건이었습니다. 거참. 냄새가 지독할 텐데 견딜 수 있겠소? 정 그렇다면 저기 젓갈통 뒤에 찌그러져 있으시오. 들키면 나도 모르오. 거래는 성사되었습니다. 정환과 연희는 서둘러 배에 올라타 나무통과 집단이 쌓인 가장 깊숙하고 어두운 구석에 몸을 숨겼습니다. 코를 찌르는 악취의 구역질이 올라왔으나 살기 위해서는 숨소리조차 죽여야 했습니다. 잠시 후 백고동 소리와 함께 배가 출렁이며 움직이려는 찰나였습니다. 잠깐! 그 배 멈춰!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마달소였습니다. 그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분뇨선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뱃사공이 당황하여 물었습니다. 아이고 행수님, 여긴 똥동만 가득한데 무슨 볼일이라도. 시끄러. 쥐새끼 2마리가 안 보이는데 혹시나 해서 확인해 봐야겠어. 야, 니들 올라가서 짐칸 쑤셔봐. 마달소의 명령에 부하 2놈이 코를 막으며 배 위로 올라왔습니다. 정환은 연희를 품에 꼭 안고 집단 깊숙이 몸을 웅크렸습니다. 연희의 심장 박동이 정환의 가슴에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쿵, 쿵, 쿵. 발소리가 점점 다가왔습니다. 냄새 진짜 더럽네. 이런데 사람이 숨어 있다고. 그래도 행수님 명령이니까 대충 쑤셔는 봐. 푹. 부하가 들고 있던 쇠창이 정환이 숨은 집단 바로 옆 나무통을 뚫었습니다. 썩은 물이 튀어나왔습니다. 아, 튄다라 튀어. 아이씨, 여긴 없어. 이런 똥통에 양반이 숨겠냐? 부하들은 옷에 똥물이 튀자 질색하며 대충 둘러보고는 배를 뛰어내려갔습니다. 행수님, 냄새만 나고 쥐새끼도 없습니다요. 마달소가 바닥에 침을 뱉으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젠장, 냄새나니까 빨리 꺼지라고 해. 다른 배나 더 뒤져봐. 추랑이요. 뱃사공의 우렁찬 소리와 함께 배가 서서히 선착장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루터의 소음이 점점 작아지고 강바람이 불어오자 정환은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살았다. 지옥의 아가리를 벗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안도감도 잠시. 정환이 고개를 들어 멀어지는 선착장을 바라보았을 때 그의 등골이 다시금 오싹해졌습니다.
북적이는 사람들 틈 마달소가 서 있던 곳보다 훨씬 뒤쪽 언덕 위.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으나 분명한 실루엣. 검은 삿갓을 쓴 사내, 바로 새벽에 산에서 마주쳤던 살수 독사가 팔짱을 낀 채 유유히 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배를 쫓아오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냥감이 제 발로 덫에 걸려들었다는 듯 섬뜩하게 입꼬리를 올리며 유유히 말을 돌려 강줄기를 따라 난 육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배는 강물을 거슬러 오르기 시작했지만 육로로 말을 달리는 자가 배보다 빠르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놈은 다음 나루터 아니면 인적 드문 강가에서 이 배를 기다릴 작정이었습니다. 이 배는 구명선이 아니었습니다. 강물이라는 감옥에 갇힌 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형국이 된 것입니다. 정화는 절망적인 눈으로 강물을 바라보다가 품에 안긴 연희를 보며 눈빛을 고쳐먹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화는 뱃사공이 한눈을 파는 사이 짐칸 구석에 놓인 텅 빈 기름통과 밧줄들을 눈여겨보았습니다. 늙은 호랑이의 머릿속에서 이 절망적인 상황을 뒤집을 또 한 번의 목숨 건 도박이 설계되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낙동강을 집어삼켰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강물은 검은 먹물처럼 흐르고 있었고 분뇨선에서 풍기는 지독한 악취만이 이 배가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뱃머리 구석, 썩은 집단 뒤에 몸을 숨긴 채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연희는 추위와 공포에 질려 파랗게 입술을 떨고 있었지만 정환의 눈짓에 따라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소리를 죽였습니다. 연희야, 잘 듣거라. 잠시 후 놈이 배에 오를 것이다. 정환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놈은 육로로 말을 달려 앞질러 갔다. 다음 나루터에서 기다릴 줄 알았으나 놈의 성정으로 보아 기다림을 즐기는 위인이 아니다. 필시 물살이 느려지는 이 협곡에서 배로 뛰어들 것이다. 정화는 품에서 작은 호리병 하나를 꺼냈습니다. 뱃사공이 몰래 숨겨두고 마시던 독한 소주였습니다. 정화는 그 술을 뱃바닥에 깔린 마른 집단 위에 골고루 뿌렸습니다. 코를 찌르는 거름 냄새와 알싸한 술 냄새가 뒤섞여 기묘한 향을 만들어냈습니다. 툭! 그때였습니다. 뱃머리 쪽에서 둔탁하지만 가벼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큰 새가 내려앉는 듯한 소리. 이어서 으억하는 뱃사공의 짧은 비명과 함께 쿵 하고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왔구나. 독사였습니다. 놈은 기어이 강가 절벽 위에서 나무를 타고 배 위로 뛰어내린 것입니다. 숨바꼭질은 끝났다, 늙은이. 어둠 속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벅저벅. 젖은 나무 바닥을 밟는 발소리가 집단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살수의 손에 들린 곡도굽은 칼과 희미한 별빛을 받아 섬뜩하게 번뜩였습니다. 걸음통 뒤에 숨으면 내 코를 피할 수 있을 줄 알았나? 천만의 말씀. 피냄새는 똥냄새로도 가려지지 않는 법이지. 살수는 정확히 정환과 연희가 숨은 곳을 향해 칼을 겨누며 다가왔습니다. 이제 거리는 불과 5걸음. 도간에 든 쥐가 된 상황. 연희가 공포에 질려 눈을 질끈 감는 순간 집단 뒤에서 정환이 불쑥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정환의 손에는 무기가 없었습니다. 대신 뱃사공이 쓰던 낡은 부싯돌과 쇠붙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냐, 내놈 코가 개 코라는 건 인정하마. 허나 머리는 똥통만도 못하구나. 뭐라? 이 배에는 한양 바닥에서 걷어온 거름이 가득 차 있다. 썩은 거름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독한 가스 기체가 뿜어져 나오지. 거기에 불이 붙으면 어찌 되는지 아느냐? 정환이 시익 웃으며 부싯돌을 딱 하고 부딪혔습니다. 파박! 불꽃이 튀는 순간 미리 뿌려둔 소주와 집단, 그리고 거름통에서 새어나온 가스가 만나 순식간에 화마가 되어 솟구쳤습니다. 화르륵! 쾅! 크악!
예상치 못한 불길이 살수의 얼굴을 덮쳤습니다. 좁은 배 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불길은 썩은 나무 판자와 집단을 집어삼키며 미친 듯이 타올랐습니다. 살수가 불붙은 옷자락을 털어내며 비틀거리는 사이 배는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습니다. 지금이다. 뛰어라. 정화는 연희를 끌어안고 망설임 없이 검은 강물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첨벙. 차가운 강물이 살을 애는 듯 파고들었습니다. 정화는 숨을 참고 연희의 손을 꽉 잡은 채 물속 깊이 자명했습니다. 수면 위에서는 불타는 배가 붉은 조명처럼 강물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물 위로 고개를 내민 정화는 연희를 부표처럼 떠내려오는 빈 나무통에 매달리게 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화염에 휩싸인 배 위에서 살수가 분노에 찬 괴성을 지르며 물속을 노려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불길이 너무 거세어 그 역시 함부로 물에 뛰어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공입니까? 연희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직이다. 놈은 저 정도 불길에 죽을 위인이 아니다. 배가 전소되기 전에 물로 뛰어들거나 무트로 헤엄쳐 나올 게다. 우리는 물살을 타고 최대한 멀리 떠내려 가야 한다. 두 사람은 불타는 배를 뒤로하고 거친 낙동강 물살에 몸을 맡겼습니다. 차가운 물속에서 체온이 급격히 떨어져 갔습니다. 정환의 옆구리 상처가 다시 벌어져 붉은 피가 강물에 번졌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연희가 매달린 나무통을 밀었습니다. 한참을 떠내려갔을까. 동이 트기 전 가장 어둡고 차가운 시간. 강가 갈대밭에 처박힌 두 사람은 기진맥진하여 모래톱 위로 기어 올라왔습니다. 정화는 사지가 마비될 듯한 추위 속에서도 정신을 잃지 않으려 자신의 허벅지를 꼬집었습니다. 나으리, 저기를 보십시오. 연희가 가리킨 곳은 안개 낀 강가 너머 희미하게 보이는 낡은 초가집 한 채였습니다. 인적 드문 곳에 홀로 떨어진 외딴 집. 불빛 하나 새어나오지 않는 그곳은 음산하기 짝이 없었으나 지금 두 사람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가자. 저곳에서 몸을 녹이지 않으면 얼어 죽는다. 정화는 연희를 부축하여 비틀비틀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호랑이 살수를 피해 도망친 그곳이 사실은 여우보다 더 교활한 자들이 모여있는 소굴이라는 것을. 낡은 초가집 문을 두드리려던 정환의 눈에 문설주에 그려진 기이한 표식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일반 백성의 집이 아니라는 은밀한 신호였습니다. 계십니까? 사람을 좀 살려주십시오. 정환이 젖은 문창호지를 두드리자 안에서 인기척 대신 싸늘한 침묵만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예민한 정환의 귀에는 분명 안에서 누군가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밖을 염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환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연희를 문 앞에 앉히고는 쇳소리 섞인 목소리로 마지막 힘을 짜내어 외쳤습니다. 나는 죽어도 좋으나 이 아이만이라도 좀 거두어 주시오. 제발. 오래된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흘러나온 것은 따뜻한 온기가 아니라 코를 찌르는 독한 오칠 냄새와 나무 썩는 냄새였습니다. 문을 연주이는 등 굽은 노인이었는데 한쪽 얼굴이 화상을 입은 듯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어 마치 저승사자 같은 형상이었습니다. 노인은 정환과 연희를 훑어보더니 대뜸 쉰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여기는 산 사람이 올 곳이 아니다. 썩 꺼져라. 노인이 문을 닫으려 하자 정환이 다급하게 문지방을 잡았습니다. 그때 방 안쪽을 들여다본 연희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저게 뭐야? 방 안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가구도 이불도 아니었습니다. 희뿌연 달빛 아래 서늘하게 놓여있는 수십 개의 관들이었습니다.
이곳은 바로 마을에서 떨어진 외딴 곳에서 시신을 염습하고 관을 짜는 염장이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노인이 혀를 차며 지팡이를 들어 정환을 밀어내려던 찰나 연희의 눈이 방 한구석에 놓인 작은 영정제사상에 고정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낯익은 비단 주머니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거 마님 것인데? 연희가 홀린 듯 중얼거렸습니다. 저 주머니, 우리 마님이 돌아가실 때 손에 쥐고 계시던 건데, 왜 저게 여기에? 노인의 눈빛이 순간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멈추고 연희를 무섭게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내년이 그 비단 주머니 주인을 얻지 않으냐? 제가 모시던 마님입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우리 마님이라고요. 연희가 울음을 터뜨리자 노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러고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들어와라. 놈들이 보기 전에 어서 들어와. 방 안으로 들어선 정환과 연희는 노인이 건네준 마른 옷으로 갈아입고 따뜻한 꿀물을 마시며 한기를 달랬습니다. 노인의 이름은 귀암. 그는 최만석의 집안일을 도맡아 하던 전속 염장이었습니다. 귀암이 깊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죄인이다. 마님이 돌아가시던 날 시신이 온통 검게 변해 있었지. 독살이 분명했으나 최만석 그놈이 내 딸년의 목숨을 담보로 협박하는 바람에 내가 병사라고 거짓 염습을 하고 묻었다. 귀암은 죄책감에 시달리다 못해 몰래 마님의 유품 하나를 훔쳐다가 이곳에서 매일 속죄의 제사를 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환은 귀암의 손을 잡으며 뜨겁게 말했습니다. 노인장, 아직 늦지 않았소. 우리가 한양으로 가서 놈의 죄를 밝힐 것이오. 허나 지금 밖에는 살수들이 깔려 있어 한양 성문 근처에도 못 갈 형편이오. 도와주시오. 한양이라. 귀암은 찌그러진 얼굴을 문지르며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방 한가운데 놓인 거대한 특수 제작관을 가리켰습니다.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다만 산 사람으로서 겪기 힘든 공포를 견뎌야 할 게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일 새벽 최만석이 한양 대감들에게 뇌물로 보낼 최고급 오칠관 10짝이 진상될 예정이다. 놈들은 관뚜껑을 열어보지 않는다. 재수가 없다고 여기니까. 정환과 연희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귀암의 제안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너희가 저 관 속에 들어가 시체가 되어야 한다. 죽은 척을 하고 검문소를 통과하여 한양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방법. 숨구멍 하나 겨우 뚫린 좁고 어두운 관 속에서 며칠이 걸릴지 모르는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야 하는 위험천만한 도박이었습니다. 할 수 있겠느냐? 아이가 버티기엔 힘들 게다. 귀암의 우려에 연희는 오히려 도끼 어린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놈을 죽일 수만 있다면 관이 아니라 무덤 속이라도 들어가겠습니다. 좋다. 날이 밝으면 바로 작업을 시작한다. 다음 날 새벽. 안개가 걷히기도 전 귀암의 집 마당에는 화려하게 장식된 관들이 수레에 실리고 있었습니다. 인부들이 짐을 싣는 동안 귀암은 몰래 관뚜껑 하나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하얀 소복을 입은 정환과 연희가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마치 저승으로 떠나는 부녀처럼 창백한 얼굴로 눈을 감은 채 숨구멍은 바닥 쪽에 뚫어두었다.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 못질을 할 것이다. 쾅, 쾅, 쾅. 둔탁한 망치 소리와 함께 관뚜껑이 닫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두 사람을 덮쳤습니다. 이제 그들은 산자의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오직 덜컹거리는 수레바퀴 소리에 운명을 맡긴 채 놈들의 심장부인 한양으로 향하는 죽음의 행렬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수레를 호위하는 무리 중에 강가에서 그들을 놓치고 분노에 차 있던 살수 독사가 섞여 있다는 사실을.
독사는 수레에 실린 관들을 훑어보며 비릿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냄새가 나는구나. 산놈들의 냄새가. 덜컹, 덜컹.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좁은 관 속에 갇힌 정환과 연희는 서로의 숨소리에 의지한 채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마차의 진동이 온몸을 때릴 때마다 멀미가 치밀어 올랐고 바닥에 뚫린 작은 구멍으로 들어오는 먼지가 목을 간지럽혔으나 기침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마차가 멈추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경에서 온 진상품입니다. 형조판서 대감댁으로 들어갈 물건들입니다. 최만석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들은 무사히 한양 성문을 통과해 최만석의 뒷배이자 조정의 실세인 부패관리 김판서의 집에 도착한 것입니다. 관들이 하나둘씩 수레에서 내려져 마당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때 날카로운 금소금이 관 뚜껑을 스쳤습니다. 잠깐. 살수 독사의 목소리였습니다. 관 속에 누운 정환의 심장이 멎을 듯 뛰었습니다. 이 관, 무게가 다르다. 다른 것보다 묵직해. 독사의 예리한 감각이 기어이 이상함을 감지한 것입니다. 밖에서 스르릉 하고 칼 뽑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희가 공포에 질려 정환의 옷깃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열어봐야겠다. 못을 뽑아라. 최만석이 당황하며 말렸습니다. 이보게, 대감마님께 드릴 선물에 칼을 대다니 부정이 타면 어쩌려고 그러는가. 안에 쥐새끼가 들어있다면 그게 더 큰 부정이지. 쾅. 독사가 칼집으로 관 뚜껑을 내리쳤습니다. 바로 정환이 들어있는 관이었습니다. 인부들이 쭈뼛거리며 노루발목 뽑는 도구를 가져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정환은 어둠 속에서 품에 안고 있던 연희의 귀에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연희야, 셋을 세면 뚜껑이 열릴 것이다. 그때 내가 놈들의 시선을 끌 테니 너는 무조건 대청마루 쪽으로 달려가거라. 알겠느냐? 하지만 나으리. 하나, 둘, 셋. 끼익. 퍽. 인부가 못 하나를 뽑는 순간 정환은 온몸의 기를 모아 관뚜껑을 안에서 발로 차버렸습니다. 쾅! 육중한 나무 뚜껑이 허공으로 날아가며 독사를 덮쳤습니다. 으악! 독사가 뚜껑에 맞아 뒤로 낮아빠지는 사이 하얀 소복을 입은 정환이 관 속에서 귀신처럼 벌떡 일어났습니다. 마당에 모여있던 김판서와 최만석 그리고 하인들이 비명을 지르며 혼비백산했습니다. 귀신이다. 관 속에서 귀신이 나왔다. 정환은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형형한 안광을 쏘아내며 대청마루에 앉아있던 김판서를 향해 우렁차게 호통쳤습니다. 김영욱, 내 이놈. 내가 저승에서 너를 잡으러 왔다. 김판서는 소스라치게 놀라 술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저 목소리는 이정환 대감? 그렇다. 내 놈이 뇌물로 받은 이 관이 바로 내 놈이 들어갈 지옥의 입구다. 정환이 시간을 끄는 사이 작은 그림자 하나가 날쌔게 관을 빠져나와 대청마루 기둥 뒤로 숨어들었습니다. 연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독사가 피를 흘리며 일어났습니다. 저 늙은이를 죽여라. 당장. 수십 명의 사병들이 창을 겨누고 정환을 포위했습니다. 독사가 살기를 띠고 정환의 목을 베려 달려들었습니다. 정환은 빈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인 그 순간 대청마루 기둥 뒤에서 쩌렁쩌렁한 아이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갑진년 10월 20일 김영욱 판서 뇌물 3,000냥. 독사의 칼이 정환의 목 앞에서 딱 멈췄습니다. 김 판서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목소리가 들린 곳으로 쏠렸습니다. 기둥 뒤에서 걸어 나온 것은 9살 꼬마 아이 연이었습니다. 흑투성이가 된 얼굴이었지만 아이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단단했습니다. 뭐냐 저 계집년은?
최만석이 고함을 쳤으나 연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을사년 정월 대보름. 최만석이 김판서의 처남에게 산사멸 뿌리와 은괴 100냥 전달. 병오년 3월 초하루 살수 독사에게 의금부 도사 살해 청부 비용 500냥 지급. 연희의 입에서는 최만석과 김판서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고관들의 비리 내역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감추고 싶어 했던 추악한 민낯이자 그들의 목을 죄 올감이었습니다. 저 입 다물게 해. 당장 죽여. 김판서가 발악하며 소리쳤습니다. 독사가 다시 움직이려 했으나 이번에는 정환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누구든 움직이면 이 아이의 입에서 다음으로 나올 이름은 주상전하가 될 것이다. 이 모든 장부의 내용이 이미 내 동료들을 통해 사원부와 의금부에 전달되었다. 정환의 거짓 호통이었으나 효과는 강력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나올까 두려운 사병들이 주춤거렸습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대문이 쾅 하고 열리며 어명이다 라는 소리와 함께 의금부 군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사실 정환은 한양에 들어오자마자 귀암 노인을 시켜 미리 옛 동료인 의금부 판사에게 서찰을 보냈던 것입니다. 관 속에 숨어 들어간 것은 단순한 잠입이 아니라 현장에서 놈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한 트로이의 목마였던 셈입니다. 죄인 최만석과 김영욱을 포박하라. 의금부 군사들이 들이닥치자 독사는 담을 넘으려 했으나 화살비에 다리를 맞고 비명과 함께 굴러떨어졌습니다. 최만석은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며 오줌을 지렸습니다. 아닙니다. 저 아이가 미쳐서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최만석이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그러자 연희는 품속에서 검게 변한 은수저와 귀암 노인이 써준 거짓 염습 자백서를 꺼내 던졌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다. 그리고 내 머릿속의 장부와 내놈 금고에 있는 장부를 대조해보면 알 것이다.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음을.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최만석과 김판서, 독사는 줄줄이 굴비 엮이듯 포승줄에 묶여 끌려갔습니다. 마당을 가득 채웠던 아수라장이 정리되고 억울하게 죽은 마님의 원혼이 비로소 눈을 감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사건은 조정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정환은 큰 공을 세워 다시 복직하라는 어명을 받았으나 정중히 거절하고 다시 낙향을 택했습니다. 문경세제 산자락, 예전의 그 낡은 기와집. 하지만 이제 그곳은 더 이상 귀신 나오는 저승판서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마당에는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빨랫줄에는 하얀 옥양목 이불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산나무를 캐러 갔던 연희가 바구니를 끼고 달려들어왔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발그레한 볼을 한 연희의 얼굴에는 그늘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정환은 마루에 앉아 책을 읽다 말고 허허 웃으며 아이를 맞이했습니다. 뭐냐, 오늘은 무엇을 캐왔느냐? 달래랑 냉이요. 오늘 저녁엔 향긋한 된장국 끓여드릴게요. 정환은 연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으나 죽음의 강을 함께 건너온 두 사람은 이제 누구보다 깊은 인연으로 묶인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주인을 죽이러 왔던 9살 노비는 이제 늙은 선비의 딸이 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비겐 뒤의 하늘처럼 두 사람의 앞날에는 맑고 고운 날들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